만약 당신의 몸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하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날개가 돋아나거나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아가미가 생겨나는 상상.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수억 년에 걸쳐 겪어온 치열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변신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동물들의 비밀스러운 여정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경이로운 생존 전략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진화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마술소에 초대되었습니다. 수억 년의 시간을 무대로 펼쳐지는 생명이 스스로를 빚어낸 눈부신 걸작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경이로운 변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그들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변해야만 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진화의 거대한 동력, 환경의 변화와 생존 경쟁이라는 무자비한 법칙에 대해서 말이죠. 태초의 지구는 지금처럼 안정된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대륙이 굉음을 내며 서로 충돌하고 갈라졌고 하늘을 뒤덮은 화산재는 수십 년간 햇빛을 가려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빙하기를 불러왔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산소 농도가 급격히 높아져 거대한 곤충들이 하늘을 지배했고 또 어떤 시대에는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지구의 주인이었던 공룡들을 한순간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죠.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대격변 속에서 생명체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거나 혹은 과거의 모습에 머물러 도태되어 사라지거나.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년 동안 무성했던 숲이 기후 변화로 인해 건조한 사막으로 변해가는 광경을 말입니다. 나무 위에서 생활하던 동물들은 더 이상 기어오를 나무를 찾지 못하게 되었고 풍부했던 과일과 잎사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때 어떤 종은 절망 속에서 굶주려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어떤 종은 땅으로 내려와 땅굴을 파는 법을 배우거나 부족한 먹이를 찾아 더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다리를 발달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의 첫걸음입니다. 환경이라는 거대한 시험지 앞에서 생명은 자신의 몸을 정답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인 셈이죠. 생존 경쟁 또한 진화를 이끄는 또 다른 강력한 엔진이었습니다. 원시 바다를 떠올려 볼까요? 수많은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부유하던 그곳에 어느 날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을 가진 새로운 포식자가 등장합니다. 그 순간부터 바다는 더 이상 안전한 낙원이 아니게 됩니다. 다른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빨리 헤엄쳐야 했고 더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야 했으며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변 환경과 비슷한 보호색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포식자는 더 효과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력을 발달시키고 피식자는 그 눈을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한 위장술을 터득하는 과정. 이처럼 먹고 먹히는 관계의 끊임없는 군비 경쟁은 수억 년에 걸쳐 서로의 모습을 더욱 정교하고 복잡하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DNA 이중 나선이라는 생명의 설계도는 이 모든 투쟁이 역사를 빼곡히 기록하고 있는 거대한 역사서와도 같은 것이죠. 이 거대한 진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역설적이고 드라마틱한 변신을 선택한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드넓은 바다의 지배자, 고래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래를 태초부터 바다에서 살아온 거대한 어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고래의 조상은 우리처럼 땅 위를 네 발로 걸어 다니던 포유류였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무트로 올라오기 위해 지느러미를 다리로 바꾸던 그 시기에 고래의 조상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다시 깊고 어두운 바다로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약 5천만 년 전, 지금의 파키스탄과 인도 지역의 얕은 강가에는 늑대와 비슷한 모습을 한 파키케투스라는 동물이 살았습니다. 이들은 4개의 다리로 땅 위를 걸어 다녔지만 먹이를 구하기 위해 종종 물속에 들어가 사냥을 하곤 했죠. 당시 육지는 이미 수많은 포식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붉은 바다, 즉 레드 오션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속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새로운 기회의 땅, 블루 오션이었을 겁니다. 파키케투스의 후손들은 점차 물속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려나갔고
그들의 몸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서서히, 하지만 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얕은 물가를 어슬렁거리던 동물이 점차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육지를 걷는데 사용되던 길고 튼튼했던 뒷다리는 헤엄치는데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했고,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짧아지고 퇴화하여 결국 몸속으로 흔적만 남게 되었습니다. 고래의 골격 해부도를 보면 몸체 뒤쪽에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는 작은 뒷다리뼈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육지를 걸었던 명백한 증거인 셈이죠. 반대로 앞다리는 물살을 가르기 좋도록 널쩍한 지느러미로 변모했습니다. 털은 물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 매끈한 피부로 바뀌었고, 유선형의 몸체는 물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갈 수 있게 해주었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마도 코의 위치일 겁니다. 물속에서 사냥을 하다가 숨을 쉬기 위해 매번 고개를 수면 위로 완전히 들어 올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콧구멍은 수만 세대에 걸쳐 점차 이마 위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머리 꼭대기에 자리 잡은 콧구멍, 즉 숨구멍 덕분에 고래는 몸 전체를 물 밖에 내놓지 않고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거대한 폐에 신선한 공기를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지를 떠나 바다로 돌아간다는 선택은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적인 결정이었고, 고래는 그 대가로 지구상 가장 거대한 동물로 군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진화의 경이로움은 거대한 동물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아주 작은 생명체들에게서 더욱 극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지구상 동물종의 약 80%를 차지하는 곤충의 이야기입니다. 곤충이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성공 비결은 바로 날개와 환전 변태라는 두 가지 혁신적인 발명품 덕분이었습니다. 약 4억 년 전, 지구의 육지는 날아다니는 생명체가 없는 고요한 세상이었습니다. 식물들은 막 육지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동물들은 대부분 물속에 있거나 땅 위를 기어다니는 절지동물들이 전부였죠. 바로 그때 어떤 곤충의 조상이 몸의 일부를 변형시켜 하늘을 나는 능력을 최초로 획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잠시 활공을 하거나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한 작은 돌기 형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날개를 가진 곤충은 땅 위의 포식자들을 피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다른 경쟁자들이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의 먹이를 독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짝을 찾거나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는 데에도 날개는 절대적으로 유리했죠. 마치 인류가 바퀴를 발명하여 문명의 폭발적인 발전을 이룬 것처럼 곤충은 날개를 통해 생존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습니다. 고생대 석탄기에는 잠자리의 조상인 메가네우라가 무려 70cm에 달하는 거대한 날개를 펼치고 하늘을 지배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늘을 선점한 곤충은 지구상 거의 모든 생태계로 퍼져나가며 그들의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곤충의 성공 신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전 변태라는 더욱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개발해냈거든요. 완전 변태는 애벌레, 번데기, 성충이라는 전혀 다른 세 단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비의 애벌레는 오로지 뽕잎을 갉아먹으며 몸집을 키우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기어다니는 이 작은 포식자는 식물에 잎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성장기계나 다름없죠. 반면 화려한 날개를 가진 성충나비는 더 이상 잎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꽃의 꿀을 빨아먹으며 에너지를 얻고 새로운 짝을 찾아 날아다니며 번식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것이 왜 위대한 전략일까요? 바로 어른과 아이가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대 간의 불필요한 먹이 경쟁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벌레는 성장에만 집중하고 성충은 번식과 확산에만 집중하는 역할의 완벽한 분리가 이루어지는 셈이죠. 특히 번데기 시기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애벌레는 번데기라는 단단한 갑옷 속에서 자신의 몸을 거의 액체 상태로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수프 속에서 세포들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날개와 더듬이, 다리를 가진 전혀 새로운 존재, 즉 성충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는 마치 낡은 건물을 부수고 그 재료를 사용해 완전히 새로운 최첨단 빌딩을 짓는 것과 같은
생명의 가장 극적인 재건축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신 능력 덕분에 곤충은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아 지구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광활하고 메마른 모래의 바다, 사막에서는 어떤 생명체가 자신만의 놀라운 변신을 감행했을까요? 그곳에는 모든 생명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오해해온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낙타의 혹은 거대한 물주머니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혹을 갈라보면 그 안에는 물이 아닌 고농축된 지방 덩어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 저장고가 아니에요. 이 지방은 필요할 때 분해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 대사 과정의 부산물로 물을 만들어냅니다. 즉, 낙타는 자신의 몸 안에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는 작은 화학 공장을 지니고 다니는 셈입니다. 또한 이 지방을 등에 집중시킨 덕분에 몸의 다른 부분에는 지방층이 얇게 유지되는데, 이는 낮 동안 축적된 열을 밤에 효율적으로 방출하여 체온을 조절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낙타의 놀라운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막에서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갈증만이 아니거든요. 한낮에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폭염이, 밤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혹한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포유류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야만 합니다. 땀을 흘려 몸을 식히거나 몸을 떨어 열을 내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는 귀중한 수분과 에너지의 손실이 따릅니다. 낙타는 이 문제를 아주 현명하게 해결했습니다. 바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는 전략을 택한 거죠. 낮 동안에는 체온이 섭씨 41도까지 올라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몸 안에 열을 그대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막의 밤이 찾아오면 낮 동안 저장해 두었던 그 열을 서서히 방출하며 추위를 이겨냅니다. 이는 마치 스스로를 거대한 보온병처럼 활용하는 지극히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물 한 방울이라도 아끼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길고 숱이 많은 속눈썹은 두 겹으로 되어 있어 모래바람이 불 때 눈을 보호하는 완벽한 보안경 역할을 해줍니다. 콧구멍은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어 모래 흡입을 막는 것은 물론 숨을 내쉴 때마다 빠져나가는 수증기를 다시 응축시켜 회수하는 놀라운 기능까지 갖추고 있죠. 심지어 배설물조차 극도로 건조시켜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장은 소변을 매우 진하게 농축시켜 아주 적은 양의 물만으로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마치 최첨단 기술로 설계된 정수 시스템처럼 낙타의 몸은 들어온 물을 한 방울도 헛되이 내보내지 않도록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는 겁니다. 뜨거운 모래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넓고 두툼하게 발달한 발바닥은 사막을 위해 태어난 완벽한 설상화와 같습니다. 이 모든 경이로운 적응들이 모여 낙타는 생명이 살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혹독한 땅의 진정한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바다로 돌아가고 하늘을 날고 사막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진화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대한 변신을 이뤄낸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동물들이 특정 환경에 맞춰 몸을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면 인간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뇌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키우고 그 뇌를 활용해 환경 자체를 바꾸는 능력을 손에 넣는 방향으로 말이죠.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네 발로 기어다니던 유인원의 한 종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발로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드넓은 초원, 사바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무성하게 자란 풀들 사이로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두 발로 일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걷는 방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의 혁명이었죠.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하게 된 초기 인류는 멀리 있는 포식자를 더 빨리 발견하고 먹잇감의 위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립보행이 가져다준 가장 위대한 선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로워진 두 손입니다. 땅을 짚는 역할에서 해방된 손은 이제 무언가를 짚고
만들고 던지는 정교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멩이를 깨뜨려 날카로운 석기를 만들고 나뭇가지를 다듬어 창을 만드는 행위는 인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사냥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거대한 동물을 사냥하고 단단한 껍질 속의 영양가 높은 열매를 깨뜨려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자유로운 손과 도구의 사용은 인류 진화의 거대한 엔진에 불을 붙였습니다. 더 나은 도구는 더 풍부하고 질 좋은 식량을 의미했고, 특히 고기를 통해 얻게 된 고단백, 고지방 식단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우리의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전체 에너지의 20% 이상을 소모하는 엄청나게 비싼 기관이거든요. 초기 인류는 자유로워진 두 손으로 식량을 확보하고 그 식량으로 뇌를 키웠으며, 커진 뇌는 다시 더 정교한 도구와 사냥 전략을 고안해내는 경이로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인류의 두개골은 점점 커졌고 그 안의 뇌는 복잡한 신경망을 빽빽하게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는 다른 어떤 동물도 해내지 못한 위협을 달성합니다. 바로 불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추운 밤, 동굴 입구에서 타오르는 모닥불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불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맹수들의 접근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 주었습니다. 불은 추위를 이겨내고 활동 시간을 밤까지 연장시켜 주었죠. 무엇보다 불을 이용한 조리는 인류 진화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날 것으로는 소화하기 어렵고 영양분 흡수율도 낮았던 음식들을 불로 익힘으로써 우리는 훨씬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화에 쓰이던 에너지가 절약되면서 그 잉여 에너지는 다시 한번 뇌로 공급될 수 있었던 거죠. 불은 단순히 음식을 익히는 도구를 넘어 인류의 뇌를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촉매제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거대해진 뇌는 우리에게 추상적인 사고와 복잡한 언어, 그리고 상징을 사용하는 능력을 선물했습니다. 동굴벽에 그려진 들소 그림은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냥 경험을 기록하고 미래의 사냥 계획을 공유하며 집단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고도로 발달된 소통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날카로운 발톱과 빠른 다리, 단단한 갑옷을 진화시키는 동안 인류는 지식과 협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생존 무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무기는 세대를 거쳐 축적되고 발전하며 마침내 인류가 지구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행성의 지배자로 우뚝 서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다로 돌아간 고래부터 하늘을 정복한 곤충, 사막을 이겨낸 낙타, 그리고 마침내 생각을 무기로 삼은 인간에 이르기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변신을 통해 살아남은 생명들의 경이로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저마다 다른 환경, 다른 방식으로 펼쳐졌지만 결국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바로 생명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며 기어코 답을 찾아낸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는 단순히 강한 자가 살아남는 냉혹한 법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세상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생명의 춤과 같습니다.